75세가 넘었으면 집에서 쉬어야 한다. 만약 이런 주장이 정치인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논쟁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케어유니어스 김영래 편집장이 정리한 2026 2월 10일자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인데요. 미국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 정치인 정년제 논의. 이게 단순히 세대 교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니어 세대의 아주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 같습니다. 네, 2월 10일 화요일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그렇죠. 정치, 경제, 복지, 기술, 그리고 일상까지. 오늘 자료들은 이 노년의 삶을 둘러싼 아주 상반된 거의 모순에 가까운 현실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모순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흩어진 뉴스들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숨겨진 패턴과 의미를 함께 엮어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시니어 세대가 마주한 기회, 그리고 위기, 또 우리 사회의 과제가 무엇인지 좀 입체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정치 무대에서는 물러나라 이런 압박을 받지만 정작 노동시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시니어의 역설적인 위치, 이거 먼저 짚어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노인 빈곤율 통계. 근데 또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라는 그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간극,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돌봄 로봇부터 시작해서 럭셔리 여행 트렌드, 심지어는 네, FBI가 수사하는 범죄 사건까지 나왔죠. 맞아요.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시니어의 라이프 스타일, 그 빛과 그림자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이 사회적 역할의 재편부터 시작해보죠. 미국에서 람 이메니넬 전 주일 대사가 75세 의무 퇴직제, 이걸 주장하면서 정치권 세대 교체를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더라고요. 네, 그 논리가 꽤 날카롭죠. 기업 CEO들은 연령 제한으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는데 그렇죠. 왜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정치만 거꾸로 가고 있냐? 이런 문제의식인 거죠. 실제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해지죠. 네, 그렇죠. 미국 상원의원 평균 연령이 벌써 63.9세, 그리고 하원은 57.9세.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이요. 근데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한 점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22대 총선 당선인 평균 연령은 56.3세였고요. 50대 이상이 무려 83.3%를 차지했어요. 83.3%요? 와. 네, 20대 당선인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최고령 당선인은 81세, 최연소는 3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영역에서 시니어 세대의 영향력이 얼마나 공고한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고령화가 논란거리인데 노동시장에서는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고용보험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에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7만 3천 명이나 줄었는데 60세 이상은 20만 9천 명이나 늘었어요. 20만 9천 명이요? 네, 사실상 지금의 고용 증가를 시니어 세대가 전부 이끌고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두 현상을 딱 붙여놓고 보면 우리 사회가 시니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모순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리더십 역할에는 낡았다고 선을 그는 반면에 경제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는 노동력으로는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라는 가치보다는 당장 활용 가능한 노동력이라는 기능적인 가치에만 더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하, 경험과 지혜가 아닌 노동력. 정말 날카로운 분석이네요. 그 노동력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포항시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인 것 같습니다. 월 76만 원에 3대 보험까지 적용되니까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일자리인데 이걸 두고 잡음이 많더라고요. 네,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터져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 능력이나 적극성 같은 항목 배점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평가 기준이 심사자의 그냥 주관적인 상중하 판단이 전부라는 거예요. 아, 기준이 없군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낫다고 붙었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당국의 해명은 더 논란을 키웠습니다.
포항시랑 위탁기관은 지원자가 50%나 폭증해서 탈락자가 많았다고 해명했는데 실제 자료를 보니까 증가율은 20% 수준이었어요. 네, 부풀려진 거죠. 심지어 합격 커트라인 점수가 작년 75점에서 올해 90점으로 꽝충 뛰었는데 이건 뭐 사실상 변별력을 잃었다는 신호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결국 공정성에 대한 불신만 키운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고요. 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정책을 보면 그 현실이 더 뚜렷해지죠. 정부가 프리랜서나 다영업자 같은 도시 지역가입자 지원을 확대하긴 했는데 그 기준이 월소득 80만 원 미만, 그것도 평생 딱 1년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월소득 80만 원 미만이요. 아, 자료에 나온 한 40대 프리랜서 작가의 말이 정말 현실적이던데요. 어떤 말이었죠? 요즘 편의점 알바만 해도 100만 원 넘게 버는데 도대체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연금 사각지대의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는데 정책이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역할의 명암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삶의 질 문제, 특히 이 빈곤과 건강이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긍정적인 소식부터 보자면요. 2024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35.9%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네, 정부의 기초연금 같은 복지 정책이 분명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죠. 역대 최저라니. 하지만 동시에 이 수치가 여전히 OECD 평균의 거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면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맞아요. 특히 여성 노인이나 75세 이상 초고령층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지죠. 자료를 보니까 75세 이상 빈곤율은 61.3%에 달하더라고요. 네, 61.3%입니다. 이건 거의 3분 중 2분 가까이가 빈곤 상태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평균 수치 뒤에 가려진 그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높은 빈곤율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로 이어지는데요. 2023년 한 해에만 65세 이상 노인 3,8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게 하루 평균 10.5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루에 10분 이상이요? 네,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르신들이 흔히 아이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라고 하시는 게 실제로는 마음이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신체화 증상이라는 건데요. 노인 우울증은 젊은 세대처럼 나 우울해 라고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원인 모를 만성 통증이나 식욕 부진, 기운 없음 이런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해봐도 뚜렷한 원인이 안 나오는군요. 그렇죠.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니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전체 우울증 환자의 37.5%가 60대 이상인데 정작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비율은 30% 미만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약물 중독에 대한 오해라 정신과에 대한 편견 때문이겠죠. 네, 그런 게 크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울증을 방치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가성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요. 오히려 적절한 항우울제 치료가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처방은 주변의 관심이라는 거죠. 관심, 네.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에 더해서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촉착의, 그러니까 계약 의사 제도가 있지만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것도 문제군요. 네, 한 명의 의사가 수백 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에 비해 보상은 적고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도 문진이나 약물 처방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기피하는 겁니다.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2년 연속 하락해서 70세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운동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인데 우리나라에 노인 체육을 전담할 기관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대한체육회 내에 노인 체육 담당 직원이 단 1명뿐이라고 합니다. 1명이라뇨? 한 명이요? 정말요? 이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지 않나 싶습니다.
듣고 보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산더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자료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기술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의 노년을 이야기했다면 자료의 다음 부분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죠. 바로 기술을 통해 노년이 문제가 아닌 가능성의 시대로 바뀌는 모습이요. 이것도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노년의 양면성 같네요. 특히 AI 돌봄 서비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NHN의 자회사인 와플렛이 AI 생활 지원사를 공급하는데요. 50대 여성의 페르소나를 가진 AI가 스마트폰으로 어르신의 안전, 안부, 건강을 통합 관리해줍니다. 50대 여성 페르소나라는 점도 흥미롭네요. 네, 서울 서초구에서도 190여 가구가 AI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집안 센서가 낙상 같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생활지원사에게 알리고 음성으로 전등을 켜고 끄는 등 24시간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지죠. 한 어르신이 이렇게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고 소감을 밝힌 대목이 기억에 남네요.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50대 여성 페르소나를 선택했다는 점도 아마 가장 친근하고 신뢰를 주는 목소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텐데요. 앞으로는 60대 남성 친구 페르소나나 30대 손주 같은 페르소나도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하하, 그것도 재밌겠네요. AI는 돌봄을 넘어서 건강 진단과 영양 강화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기업 유로핏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처방에 필수적인 뇌 영상 종합 분석 솔루션으로 미국 FDA 허가를 받았고요. 또 치매 연구 분야에서는 개인의 데이터를 가상 모델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질병 진행을 미리 예측하려는 시도도 활발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니어 스스로가 기술의 주체가 되려는 움직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버 어르신 두뇌 건강 AI 지도사 1급 자급 과정이 온라인으로 개설됐다는 소식인데요.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창작 활동을 하면서 두뇌 건강도 챙기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지도사까지 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시니어를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나 기술의 수혜자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주체로 다시 세우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겠죠. 디지털 격차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디지털 문해학습장 같은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키오스크, 스마트폰 교육에 더해서 AI와 배달앱, 쇼핑앱 같은 생활 밀착형 앱 교육을 신설했다고 해요. 아, 교육 내용도 계속 업데이트되는군요. 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교육도 함께 진화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적 역할, 삶의 질, 그리고 기술의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세대의 새로운 가능성과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 사이 그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을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는 액티브 시니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경제력과 건강을 갖춘 이들이죠. 참 좋은 여행에 내놓은 쉼표가 있는 대만 4일 상품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 상품이 시니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끈 비결이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시니어들이 가장 싫어하는 쇼핑센터 강제 방문을 일정에서 완전히 빼버렸어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 대신 국적기를 이용하고 신축 고급 호텔에 묵고 딘타이펑 같은 유명 맛집에서 식사하는 등 여행의 질에만 집중한 겁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경험을 원하는 시니어들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한 거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춘천 출신의 60대 시니어 미화원 홍연복 씨의 이야기인데요. 퇴근길에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으신 뒤 양쪽 신장을 기증해 2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드님이 하늘에서는 편히 쉬세요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죠. 하지만 이렇게 평온하고 의미 있는 노년의 삶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 사건이죠. 미국 MBC의 유명 앵커인 사바나 거스리의 84세 어머니가 자택에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황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자택 초인종 카메라 영상이 마지막으로 찍힌 뒤에 연락이 끊겼고 심장박동을 체포하는 앱의 신호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심지어 현관에서는 다툼의 흔적으로 보이는 혈흔까지 발견되었다고 하니 정말 끔찍한 상황을 짐작하게 하죠. FBI가 현상금 5만 달러를 걸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활기차게 새로운 여행을 즐기는 노년과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예기치 못한 비극을 맞는 노년의 모습이 공존하는 현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니어 트렌드의 복잡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 경제, 건강, 기술, 일상에 걸쳐 시니어 세대를 둘러싼 다양한 스펙트럼을 확인했습니다. 사회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소외와 어려움을 겪고 또 첨단 기술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새로운 격차에 직면하고 있죠. 활기찬 노년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 노인의 모습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말미에는 탈무드의 한 구절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승자는 눈을 돌려 미래를 보고 패자는 눈을 돌려 과거를 본다. 이 말을 오늘 우리의 논의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는 과연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며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시니어 세대의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돌려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노년의 삶을 관리해야 할 문제로 보는 시선과 함께 열어갈 가능성으로 보는 시선 사이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